서울 강북의 한 골목길에 자리 잡은 작은 팩반집은 낡은 간판과 색이 바랜 테이블, 삐걱거리는 의자들로 가득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이 공간에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는 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늘 낡은 회색 점퍼를 입고 달아해진 운동화를 신고 나타났다. 주름진 얼굴과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조용히 밥을 먹는 모습은 평범한 동네 어르신 그 자체였다. 노인은 매일 오전 11시 반이면 어김없이 팩반집 문을 열고 들어왔다. 창가 쪽 구석자리가 그의 정해진 자리였다. 주인 할머니는 노인이 들어서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몇 분 뒤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갓 지은 밥 몇 가지 반찬이 담긴 쟁반을 가져다 놓았다. 노인은 언제나 감사하다는 말을 건넸고 식사를 마치면 정확히 5,000원을 카운터에 놓고 나갔다. 그것이 지난 3년간 반복되어 온 일상이었다. 주인 할머니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식당을 운영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식들은 모두 지방에 내려가 있었다. 이 작은 팩반집이 그녀의 전부였고 생계였으며 삶의 이유였다. 그녀는 손님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대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을 더 주었고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반찬을 더 얹어주었다. 돈이 없다는 손님에게는 외상도 서슴없이 해주었다. 그런 그녀의 마음씨 때문에 단골들이 하나둘 생겨났고 그 노인도 그렇게 이 식당의 단골이 된 것이었다. 노인은 말이 많지 않았다. 식사 중에도 신문을 보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가끔 주인 할머니와 짧은 대화를 나누긴 했지만 그것도 날씨나 반찬 맛에 관한 이야기가 전부였다. 다른 손님들도 노인의 존재를 크게 의식하지 않았다. 그저 매일 같은 시간에 오는 동네 어르신 정도로만 생각했을 뿐이었다. 그런 평온한 일상이 깨진 것은 어느 화창한 봄날 정오 무렵이었다. 팩반집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3명의 남자가 들어섰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가장 앞에 섰고 그 뒤로 2명의 일행이 따라왔다. 앞선 남자는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니트를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눈에 띄는 시계가 반짝였다. 머리는 깔끔하게 넘겨 빗었고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식당 안을 둘러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낡은 인테리어, 오래된 집기들, 단출한 메뉴판을 보며 비웃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의 일행들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그들은 테이블을 고르며 투덜거렸고 결국 가장 깨끗해 보이는 자리를 골라 앉았다. 그 자리는 노인이 앉은 곳에서 2테이블 떨어진 곳이었다. 주인 할머니가 물수건과 메뉴판을 가져다 주자 그 남자는 메뉴판도 제대로 보지 않고 말했다. 뭐가 제일 괜찮냐고, 이런 곳에서 먹을 만한 게 있긴 하냐고 물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부드럽게 오늘의 추천 메뉴를 설명했다.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 맛있다고 반찬도 직접 만든 것들이라고 이야기했다. 남자는 대충 알았다는 듯 손을 흔들며 셋 다 된장찌개 정식으로 달라고 했다. 음식이 나오기까지 10여 분이 걸렸다. 그 시간 동안 남자와 그의 일행들은 시끄럽게 떠들었다. 어제 모임에서 있었던 일, 누군가의 뒷담화, 자신들의 자랑거리들을 큰 소리로 늘어놓았다. 조용히 식사하던 다른 손님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노인도 신문에서 눈을 들어 잠시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곧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다. 음식이 나왔다. 주인 할머니는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쟁반을 날랐다. 뜨거운 된장찌개, 갓 지은 쌀밥, 그리고 여러 가지 밑반찬들이 테이블 위에 차려졌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뜨거우니 조심하라는 말을 건넸다. 하지만 그 남자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남자는 음식을 한번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된장찌개 그릇을 들여다보며 이게 뭐냐고, 이런 걸 돈 받고 파냐고 물었다. 할머니는 당황하며 무슨 문제가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자는 찌개 안에 두부를 젓가락으로 찍으며 두부가 너무 크다고, 양파도 제대로 익지 않았다고, 파는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죄송하다며 다시 만들어 드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남자는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혀를 차며댔다고 그냥 먹겠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숟가락을 들어 한술 떠먹더니 다시 얼굴을 찌푸렸다. 짜다고 이렇게 짠 걸 어떻게 먹냐고 큰 소리로 불평했다.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모두 그쪽으로 쏠렸다. 할머니는 거듭 사과했다. 입맛이 다 다르니 간이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물을 더 드릴까 하고 물었다. 남자는 짜증스럽게 손을 내저으며 됐다고 그냥 먹겠다고 다시 말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았다. 팝도 질다고, 김치도 시다고, 심지어 숟가락이 깨끗하지 않은 것 같다고까지 말했다. 그의 일행들도 거들었다. 정말 그런 것 같다고 자신들도 마찬가지라고 맞장구를 쳤다. 주인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평생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온 그녀에게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정말 죄송하다고 새로 준비해드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남자는 이제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됐다고 그냥 먹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이런 데서 밥을 먹는 자신이 한심하다고, 차라리 편의점 도시락을 사 먹는 게 나았을 거라고.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70평생을 살며 쌓아온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다른 손님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돌리거나 자신의 식사에 집중할 뿐이었다. 노인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신문을 접고 조용히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노인의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숟가락을 들어 자신의 식사를 계속할 뿐이었다. 남자는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불평을 늘어놓았다. 이 동네는 왜 이렇게 낙후되었냐고, 재개발이 안 되는 이유가 다 있다고, 이런 식당들이 있으니 동네가 발전하지 않는다고 큰 소리로 말했다. 그의 일행들은 웃으며 동조했다. 정말 그렇다고, 요즘 누가 이런 데서 밥을 먹냐고, 체인점도 아니고 위생도 의심스럽다고 거들었다. 그때 한 손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하러 카운터로 갔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그는 할머니에게 잘 먹었다고 인사하며 돈을 건넸다. 할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감사하다고 답했다. 그 손님이 나가자 남자는 또다시 비아냥거렸다. 저런 사람들이나 오는 곳이라고, 자신들 같은 사람은 여기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남자의 시선이 노인에게 향했다. 창가 구석에 앉아 조용히 식사하는 노인의 모습을 보며 남자는 코웃음을 쳤다. 일행 중 한 명에게 속삭이듯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식당 안 모두에게 들릴 만큼 컸다. 저런 거지 같은 사람이 여기 단골인가 보다고, 옷차림 좀 보라고, 저러니까 저런 데서 밥을 먹지 않겠냐고 말했다. 노인은 여전히 반응하지 않았다. 다만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 깊은 곳에는 무언가가 일렁이고 있었다. 주인 할머니는 안절부절 못하며 남자들의 테이블과 노인의 자리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남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일행들에게 더 큰 소리로 말했다. 세상에는 정말 별 사람이 다 있다고, 저렇게 늙어서도 제대로 된 옷 한 벌 못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젊었을 때 뭘 했길래 저 꼴이 되었을까 하고 비웃었다. 일행들도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그렇다고, 노후 준비를 못하면 저렇게 된다고, 자신들은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주인 할머니는 참다 못해 조심스럽게 말했다. 손님들께서 너무 그러시면 곤란하다고, 다른 손님들도 계시니 조용히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남자는 할머니를 노려보며 자신들이 뭘 어쨌냐고, 사실을 말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따졌다.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다. 그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다. 그 순간 노인이 입을 열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할머니에게 말했다.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밥값은 저 사람들 것까지 자신이 낼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안 된다고, 그럴 수 없다고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노인은 괜찮다며 미소를 지었다. 남자는 노인의 말을 듣고는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저 거지가 지금 뭐라고 했냐고, 자기들 팥값까지 낸다고 했냐고 일행들에게 물었다. 일행들도 함께 웃었다. 남자는 노인을 향해 말했다. 고맙지만 사양하겠다고, 자신들은 거지한테 얻어먹을 만큼 한심하지 않다고, 그 돈이면 차라리 담배나 사 피우라고 비꼬았다. 노인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다만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오래된 모델의 폴더폰이었다. 남자는 그것을 보고 또 한 번 비웃었다. 요즘도 저런 폰을 쓰는 사람이 있냐고, 박물관에 키증해야 할 물건이라고 조롱했다. 일행들도 따라 웃었다. 노인은 천천히 번호를 눌렀다. 몇 초 후 통화가 연결되었다. 노인은 짧게 말했다. 자신이 지금 있는 위치를 알려주며 지금 당장 오라고 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거기에는 어떤 권위가 담겨 있었다. 통화는 1분도 채 되지 않아 끝났다. 노인은 휴대폰을 접어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남자는 여전히 비웃으며 식사를 마쳤다. 일행들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며 할머니에게 계산하라고 손짓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계산서를 내밀었다. 15,000원이었다. 남자는 지갑을 꺼내 2만원짜리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던지듯 놓았다. 거스름돈은 됐다고 팁이라고 생각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시혜를 베푸는 듯한 오만함이 가득했다. 할머니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남자는 일행들과 함께 문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나가기 직전 노인을 다시 한번 쳐다보며 말했다. 인생 열심히 살라고, 그래야 저렇게 비참하게 늙지 않는다고 충고 아닌 충고를 던졌다. 일행들은 킥킥거리며 웃었다. 남자가 문을 열려는 순간이었다. 밖에서 차량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한 대가 아니었다. 여러 대의 차량이 동시에 도착하는 소리였다. 남자는 이상하다는 듯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얼어붙었다. 식당 앞 좁은 골목길에 검은색 고급 세단 5대가 일렬로 서 있었다. 모두 같은 브랜드, 같은 모델, 같은 색상이었다. 차량 번호판도 연번으로 보였다. 그리고 그 차들에서 10명이 넘는 남자들이 내렸다. 모두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하얀 셔츠와 검은색 넥타이로 통일되어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군대처럼 일사불란했다. 남자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두 줄로 정렬했다. 식당 입구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늘어섰다. 마치 의장대처럼 꼿꼿한 자세로 서서 정면을 응시했다. 그들 중 한 명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흰머리가 섞인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넘겼고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빛났다. 그는 식당 안을 둘러보다가 노인을 발견했다. 남자는 노인에게 다가가 깊숙이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이라고 불렀다. 오래 기다리셨냐고 물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답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문 앞에 서 있던 그 남자는 입을 떡 벌린 채 얼어붙어 있었다. 회장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설마, 정말 설마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일행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정장을 입은 남자는 노인에게 차량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만 기다리라고 했다. 그리고는 주인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었다. 노인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늘도 잘 먹었다고, 음식이 정말 맛있었다고, 항상 감사하다고 했다. 그리고 노인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낡은 가죽 지갑이었다. 그 안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 할머니 손에 쥐어주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안 된다고, 너무 많다고 사양했다. 하지만 노인은 받으라고, 그동안 신세 많이 졌다고, 맛있는 음식 덕분에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맙다는 말을 연신 반복했다. 노인은 할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문 쪽으로 걸어갔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노인의 옆에 바짝 붙어 걸었다. 문 앞에 서 있던 그 남자와 일행들은 급히 옆으로 비켜섰다. 노인이 지나가는 길을 만들어 주었다. 노인은 그들을 한번 쳐다보았다.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그 시선이 남자의 등골을 타고 내려갔다. 남자는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노인이 밖으로 나가자 정렬해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다. 90도로 꺾인 그들의 인사는 완벽하게 동시에 이루어졌다. 노인은 그들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가운데에 서 있던 차량의 뒷좌석으로 향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차 문을 열어주었다. 노인이 차에 타기 직전 그는 다시 한번 식당 안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 남자를 정확히 바라보았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다. 노인은 입을 열었다. 정장을 입은 남자에게 말했다. 저 사람들 신상을 모두 파악하라고, 소속과 직장, 거래처까지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거기에는 절대적인 명령이 담겨 있었다. 정장 남자는 알겠다고 대답하며 즉시 휴대폰을 꺼냈다.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 노인은 차에 올라탔고 문이 닫혔다. 차량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대통령 차량 행렬처럼 일사불란하게 골목을 빠져나갔다. 식당 앞에 남겨진 남자와 일행들은 멍하니 서 있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그 노인이 누구인지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방금 목격한 광경은 현실이었다. 검은색 고급 차량들, 정장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회장님이라는 호칭. 모든 것이 그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남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일행들도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들은 방금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깨닫기 시작했다. 대기업 회장을 거지라고 불렀고 조롱했으며 모욕했다. 그것도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식당 안에서 주인 할머니가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남자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가엾다는 표정이었다.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분이 누구냐고, 정말 재벌 회장이냐고 물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이라고,
3년 전부터 매일 여기서 점심을 드셨다고 말했다. 남자는 무릎에 힘이 풀렸다. 정말로 주저앉고 말았다. 일행들도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들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할머니는 그들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세상에는 숨은 고수가 많다고 중얼거렸다. 남자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일어섰다.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상대방도 놀란 듯 큰 소리로 뭐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남자는 어쩌면 좋냐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거듭 물었다. 상대방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당장 사과하라고 어떻게든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다급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노인이 탄 차량 행렬은 이미 멀리 사라진 뒤였다. 남자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휴대폰을 움켜쥐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일행들도 패닉 상태에 빠졌다. 한 명은 벽에 기대어 서서 한숨을 내쉬었고 다른 한 명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그날 오후 남자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회사 상사였다. 다짜고짜 화를 내며 지금 당장 뭐 하는 거냐고, 무슨 사고를 친 거냐고 소리쳤다. 남자는 어리둥절했다.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다. 상사는 비웃듯 말했다. 그쪽 그룹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다고, 너희 회사와의 모든 거래를 재검토하겠다고 통보받았다고 했다.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자신이 다니는 회사는 중견건설사였다. 그리고 그 대기업 그룹은 회사의 주요 발주처 중 하나였다. 만약 거래가 끊긴다면 회사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었다. 상사는 계속해서 소리쳤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회장님께 무슨 신뢰를 저지른 거냐고 다그쳤다.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실대로 말했다. 점심 먹으러 간 식당에서 모르고 실수를 했다고, 그분이 그런 차림으로 계셔서 알아볼 수 없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상사는 그런 변명을 들을 생각이 없었다. 내가 어떻게 할 건데 하고 소리치더니 전화를 끊어버렸다. 몇 분 후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는 인사팀이었다. 차갑고 공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오전 인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남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인사팀 직원은 짧게 대답했다.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자세한 사항은 내일 통보하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남자는 주저앉았다. 일행 중 한 명의 전화도 울렸다. 그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그가 다니는 유통회사도 그 그룹과 납품 계약을 맺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계약이 위태로워졌다는 연락을 받았다. 세 번째 일행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광고 대행사에 다녔는데 그 그룹 계열사들과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가 모두 중단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세 사람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잘 나가던 직장인들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들은 급히 대책을 논의했다. 어떻게든 사과해야 한다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느냐는 것이었다. 대기업 회장에게 일개 직장인이 어떻게 연락할 수 있단 말인가. 비서실 전화번호를 알아내려 해도 쉽지 않았다. 그들은 인터넷을 검색했다. 그 그룹의 공식 홈페이지를 찾았고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상담원은 그런 개인적인 사항은 처리할 수 없다고 했다. 남자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 회사 상사를 통해서라도 접촉해야겠다고 판단했다. 그는 상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비굴한 목소리로 부탁했다. 어떻게든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회사 차원에서라도 사과문을 전달해달라고 애원했다. 상사는 한숨을 쉬며 해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희망이 없었다. 그날 저녁 남자는 집에 돌아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서도 천장만 바라보며 오늘의 일을 되새겼다.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무례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다.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다음날 아침 남자는 회사로 출근했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 도착했다. 사무실 분위기는 냉랭했다. 동료들은 그를 힐끗힐끗 쳐다보았다. 이미 소문이 퍼진 것 같았다.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회사를 공경에 빠뜨렸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오전 10시 남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했다. 회의실에는 임원 5명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인사 담당 임원이 입을 열었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고 말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사죄했다. 정말 죄송하다고 실수였다고 거듭 말했다. 하지만 임원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한 임원이 차갑게 말했다. 그쪽 그룹에서는 단순한 사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해당 직원의 신분과 향후 조치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남자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인사 담당 임원이 최종 결정을 통보했다. 즉시 해고 조치한다고 퇴직금은 지급하지만 명예퇴직이 아닌 징계해고로 처리된다고 말했다.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항변했다. 너무 가혹하지 않냐고 이건 지나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임원은 단호했다. 회사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개인의 잘못으로 수백 명의 직원이 피해를 볼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남자는 회의실을 나와 자리로 돌아갔다. 그리고 짐을 싸기 시작했다. 책상 위에 개인 물품들을 박스에 담았다. 동료들은 그를 멀리서 지켜볼 뿐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 거리를 두었다. 남자는 박스를 들고 회사를 나섰다. 10년을 다닌 회사였다. 그런데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끝났다. 일행 중 다른 2명도 비슷한 운명을 맞았다. 한 명은 당일 해고되었고 다른 한 명은 일주일의 대기 발령 후 권고사직을 받았다. 세 사람은 다시 만났다. 카페에 앉아 서로의 처지를 한탄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너무 가혹하다고 불평했다. 하지만 그들도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며칠 후 남자는 이력서를 들고 취업시장에 뛰어들었다. 같은 업계의 다른 회사들에 지원했다. 경력도 있고 스펙도 나쁘지 않았다. 서류는 대부분 통과했다. 면접 기회도 여러 번 얻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면접은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 면접관들도 호의적이었다. 경력에 대해 칭찬도 했다. 하지만 최종 결과는 항상 불합격이었다. 처음에는 운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자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남자는 아는 헤드헌터에게 연락했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업계에 안 좋은 소문이라도 도는지 물었다. 헤드헌터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대로 말했다. 그 그룹에서 비공식적으로 블랙리스트를 돌렸다고, 당신 이름이 거기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주었다. 남자는 믿을 수 없었다. 블랙리스트라니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다. 하지만 헤드헌터는 이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 그룹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고 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하다고, 그들이 싫어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회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자는 절망에 빠졌다. 다른 2명의 일행도 똑같은 상황에 처했다. 취업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아무도 그들을 고용하려 하지 않았다. 설령 면접을 본다 해도 결과는 항상 탈락이었다. 그들은 점점 궁지에 몰렸다. 저축한 돈은 바닥나기 시작했고 생활은 어려워졌다. 남자는 절박한 마음으로 백반집을 다시 찾아갔다. 혹시 주인 할머니를 통해서라도 회장에게 사과할 방법이 없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갔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할머니가 그를 알아보았다. 하지만 환영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남자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제발 회장님께 전화 한 통만 연결해달라고, 직접 사과할 기회만 달라고 빌었다. 할머니는 난처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자신은 그분의 연락처를 모른다고, 그냥 손님으로만 알고 지낸 사이라고 말했다. 남자는 더욱 절박하게 매달렸다. 그럼 다음에 오시면 자신이 왔었다고 전해달라고, 정말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한다고 말씀해달라고 부탁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알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남자는 희망을 찾을 수 없었다. 며칠 후 남자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 대출 심사가 부결되었다는 통보였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대출을 신청했는데 거절당한 것이었다. 신용 등급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카드 한도도 축소되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의 모든 것을 조여오는 것 같았다. 그는 업계를 완전히 벗어나기로 결심했다. 전혀 다른 분야로 취업하려 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배달 대행 무엇이든 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편의점 점주는 면접 후 생각보다 과분한 경력이라며 거절했다. 배달 대행 업체는 이유 없이 불합격 통보를 했다. 남자는 점점 미쳐가는 것 같았다. 이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모든 길을 막고 있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명확했다. 바로 그 회장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단 말인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할 정도의 권력이 정말 존재하는 것인가? 2달이 지났다. 남자의 통장 잔고는 바닥났다. 월세를 내지 못해 집주인에게 톡촉을 받았다.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려 했지만 다들 사정이 어렵다며 거절했다. 사실은 그를 멀리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문제 있는 사람과 엮이기 싫어하는 눈치였다. 남자는 결국 원룸을 빼고 고시원으로 이사했다. 좁디좁은 방, 공동 화장실, 시끄러운 소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삶이었다. 일행 중 한 명은 아예 지방 고향으로 내려갔다. 부모님 집에 얹혀 살기로 한 것이었다. 다른 한 명은 소식이 끊겼다. 연락이 닿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남자는 술을 마시고 있었다. 고시원 근처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혼자 소주를 마셨다.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저 한 끼 식사 자리에서의 실수가 이토록 큰 파국을 불러올 줄은 몰랐다. 그는 문득 백반집 주인 할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했던 그 말. 그때는 그저 흘려들었지만 이제야 그 의미를 절실하게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돌이킬 수 없었다. 3달째 되던 날 남자는 아예 백반집 앞에서 노숙을 하기로 했다. 미친 짓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회장이 다시 그 식당을 찾는다면 그때 직접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겠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는 식당 앞 골목 모퉁이에 자리를 잡았다. 낡은 담요를 깔고 앉아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이상하게 쳐다보았다. 누군가는 동전을 던져주기도 했다. 굴욕적이었지만 주울 수밖에 없었다. 그것으로 라면이라도 사 먹어야 했다. 며칠이 지났다. 일주일이 지났다. 하지만 회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주인 할머니가 나와서 그에게 말했다. 그분은 이제 이 식당에 오지 않으신다고, 다른 곳에서 식사하신다고 들었다고 알려주었다. 남자는 절망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이었다. 그는 할머니에게 물었다. 왜 그분이 더 이상 오지 않느냐고, 혹시 자신 때문이냐고 물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로 이 식당에 안 좋은 기억이 생겼다고, 그래서 장소를 바꾸신 것 같다고 말했다. 남자는 자신이 할머니의 단골 손님마저 빼앗아 간 것을 깨달았다. 남자는 골목을 떠났다. 더 이상 거기 있을 이유가 없었다. 그는 도시를 떠돌았다. 노숙자 쉼터를 전전했다. 무료급 식소에서 밥을 얻어먹었다. 불과 반년 전만 해도 멀쩡한 직장인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한 노숙자가 되어 있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남자는 한 다리 밑에서 떨고 있었다. 몸이 너무 추워서 감각이 없었다. 그는 문득 그날을 떠올렸다. 백반집에서 노인을 비웃던 그날. 저렇게 늙어서도 제대로 된 옷 한 벌 못 입고 다닌다고 조롱했던 자신의 모습. 이제 자신이 그보다 더 비참한 꼴이 되어 있었다. 그는 웃음이 나왔다. 쓴웃음이었다. 인생의 아이러니였다. 자신이 내뱉었던 모욕이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었다. 그것도 몇 배로 증폭되어서.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보였다. 차가운 겨울 하늘의 별들이 무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시각 도시 반대편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노인이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다. 정장을 입은 비서가 옆에서 보고를 올렸다. 그 사람들의 근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한 명은 노숙자가 되었고 한 명은 지방으로 내려갔으며 한 명은 행방이 묘연하다고 보고했다. 노인은 아무 표정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제 그만 풀어줘도 되지 않겠냐고, 충분히 벌을 받은 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 하지만 노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계속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비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회장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한번 선을 넘은 사람에게는 절대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는 것을. 특히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그 백반집 할머니 같은 사람들을 모욕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다. 또 몇 달이 흘렀다. 남자의 소식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일행 중 한 명은 지방에서 근근히 일용직 노동을 하며 살고 있었다. 다른 한 명은 정말로 행방불명 상태였다. 어디선가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노인은 여전히 매일 같은 시간 식사를 했다. 다만 장소가 바뀌었을 뿐이었다. 새로운 식당 주인도 노인을 극진히 대접했다. 하지만 노인은 가끔 그 백반집을 떠올렸다.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웠던 음식, 따뜻하게 대해주던 할머니의 미소. 그곳에서의 시간들은 좋은 기억이었다. 하지만 그 기억에는 이제 오점이 남았다. 그날의 불쾌한 경험.
자신과 할머니를 모욕했던 그 사람들. 노인은 그것을 잊지 않았다. 아니, 잊지 않기로 했다. 세상에는 교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그 교훈은 때로 잔인해야 한다고 믿었다. 1년이 지났다. 남자는 여전히 노숙자로 떠돌고 있었다. 추운 겨울을 어떻게 버텼는지 스스로도 신기했다. 몇 번이나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살아남았다. 마치 더 큰 벌을 받기 위해 살려두어진 것 같았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신문을 주었다. 누군가 버린 경제신문이었다. 무심코 펼쳐보다가 한 기사를 발견했다. 그 대기업 그룹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내용이었다. 사진 속에는 그 노인이 있었다. 정장을 차려입고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었다. 남자는 신문을 구겼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껴졌다. 자신 같은 사람이 대항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그저 거대한 권력의 톱니다 바퀴에 짓눌린 개미와 같았다. 저항은 무의미했다. 그날 밤 남자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다. 난간에 기대어 검은 물을 내려다보았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모든 것이 끝날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뛰어내리지 않았다. 그럴 용기조차 없었다. 대신 그는 주저앉아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다. 그저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지나칠 뿐이었다. 남자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간이라고 느꼈다. 그로부터 또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다. 남자의 모습은 점점 더 초라해졌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수염은 텁수룩했다. 옷은 남루했고 몸에서는 악취가 났다. 사람들은 그를 피해 지나갔다. 그는 이제 완전히 사회에서 격리된 존재가 되었다. 2년째 되던 어느 날 남자는 우연히 그 백반집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발길이 저절로 그곳으로 향했다. 추억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해서였을까? 골목길로 들어서자 익숙한 간판이 보였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식당 문이 닫혀 있었다. 유리창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문에는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남자는 충격을 받았다. 그 식당이 문을 닫은 것이었다. 그는 안내문을 자세히 읽어보았다. 반년 전에 폐업했다고 적혀 있었다. 남자는 무너져 내렸다. 자신 때문이었다. 회장이 더 이상 오지 않자 단골 손님을 잃었고 그날의 소동으로 식당의 평판도 나빠졌을 것이다. 할머니는 결국 평생 운영해온 식당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는 또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쳤다. 아니, 자신의 오만함이 또 한 사람을 파멸로 몰아넣은 것이었다. 근처 슈퍼마켓 주인에게 물어보니 할머니는 건강이 나빠져서 요양원에 들어갔다고 했다. 자식들이 지방에서 올라와 모셔갔다고 했다. 남자는 죄책감에 짓눌렸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다. 그날 그 식당에서 조용히 밥만 먹고 나왔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다. 자신의 인생도 할머니의 식당도 그대로였을 것이다. 하지만 후회는 늦었다. 돌이킬 수 없었다. 남자는 닫힌 식당 앞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상한 노숙자라고 생각하며 빨리 지나쳤다. 아무도 그의 사연을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날 저녁 남자는 결심했다. 회장을 직접 찾아가기로 했다. 그 그룹 본사 건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기로 마음먹었다. 비록 쫓겨나겠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 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남자는 그 그룹의 본사가 있는 강남으로 향했다. 고층 빌딩이 질비한 거리, 깔끔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바삐오가는 곳. 그곳에 남루한 옷차림의 남자가 나타났다. 사람들은 그를 경계하며 피해갔다.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다. 유리로 뒤덮인 거대한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다. 입구에는 경비원들이 서 있었다. 남자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다. 경비원은 그를 보자마자 손을 들어 막았다. 여기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고, 볼 일이 없으면 돌아가라고 말했다. 남자는 간곡히 부탁했다. 회장님을 만나야 한다고 꼭 전해드릴 말이 있다고 애원했다. 하지만 경비원은 단호했다. 미리 약속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하다고, 지금 나가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경고했다. 남자는 물러설 수 없었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빌딩 앞 보도블록 위에서 남자는 무릎을 꿇고 빌었다. 제발 회장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단 1분만이라도 좋으니 사과할 기회를 달라고 소리쳤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멈춰 서서 구경했다. 누군가는 사진을 찍었다. 경비원들은 당황하며 그를 일으키려 했다. 소동이 커지자 건물 안에서 직원들이 나왔다.
그들은 남자를 강제로 일으켜 세웠다. 남자는 저항했다. 놔달라고. 회장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 안 간다고 소리쳤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다. 2명의 경찰관이 남자를 진정시키려 했다. 남자는 경찰에게도 사정을 설명했다.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용서를 빌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단 이곳을 떠나라고 정식 절차를 밟아서 면담을 신청하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남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정식 절차를 밟으면 거절당할 것이 뻔했다. 결국 남자는 경찰에 의해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내려졌다. 경고를 받았다. 다시 그곳에 나타나면 불법 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건물 반경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고 통보받았다. 남자는 절망했다. 마지막 시도마저 실패한 것이었다. 그날 밤 남자는 한강변에 앉아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그는 멍하니 물을 바라보았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용서를 빌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회장은 그에게 그런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자신이라도 그랬을 것이다. 자신을 모욕한 사람에게 다시 만날 기회를 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이 권력의 본질이었다. 권력은 용서하지 않았다. 권력은 짓밟을 뿐이었다. 며칠 후 남자는 또 다른 소식을 들었다. 일행 중 행방이 묘연했던 한 명의 소식이었다. 어느 쪽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고 했다. 수개월 전에 이미 사망했는데 최근에야 발견된 것이라고 했다. 코 독사였다. 남자는 충격을 받았다. 동료 하나가 죽은 것이다. 그것도 비참하게. 장례식장에서 남자는 그 친구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다. 야위고 수척한 얼굴이었다. 삶의 의지를 완전히 잃은 표정이었다. 유가족들은 오열했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멀쩡하던 사람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냐고 울부짖었다. 남자는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장례식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남자는 또 다른 일행을 만났다. 지방에 내려가 있던 그 친구였다. 그도 소식을 듣고 올라온 것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착잡한 표정을 지었다. 한때는 잘 나가던 직장인들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다. 그 친구도 비슷한 처지였다. 지방에서 일용직을 전전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부모님께 집만 되는 신세였다. 결혼도 파혼되었고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겼다. 완전히 고립된 삶이었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시며 지난 시간을 회상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오만했을까? 겨우 몇 푼 벌면서 무슨 대단한 사람인 양 행동했다. 남들을 무시하고 하대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다. 그 대가가 이토록 혹독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알았다 해도 그때의 자신들은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만큼 교만했으니까. 술자리가 끝나고 두 사람은 헤어졌다. 그 친구는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야 했다. 서울에는 더 이상 그의 자리가 없었다. 남자는 홀로 남았다. 다시 노숙자의 삶으로 돌아가야 했다. 쉼터를 찾아 떠돌아야 했다. 3년이 흘렀다. 남자는 여전히 거리를 떠돌았다. 이제는 체념한 상태였다. 이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때때로 그날을 떠올렸다. 백반집에서의 그날.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순간을.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땠을까? 그날 그 식당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아니 들어갔더라도 조용히 밥만 먹고 나왔더라면, 주인 할머니를 괴롭히지 않았더라면, 노인을 조롱하지 않았더라면 모든 것이 달랐을 것이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었다. 현실만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다. 남자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것이 악몽이길 바랐다. 하지만 현실이었다. 냉혹한 현실이었다. 어느 겨울날 남자는 심하게 아팠다. 감기인 줄 알았는데 점점 악화되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열이 났다. 쉼터에서도 그를 격리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옮길까봐 걱정했다. 남자는 병원에 가야 했지만 돈이 없었다. 결국 응급실에 실려갔다. 폐렴이었다. 방치하면 위험하다고 했다. 입원이 필요했다. 하지만 남자는 보험도 끊긴 상태였다. 의료비를 낼 방법이 없었다. 병원 측은 기초 치료만 해주고 퇴원시켰다. 남자는 다시 거리로 나왔다. 몸은 더욱 약해졌다. 걷는 것조차 힘들었다. 남자는 어느 건물 처마 밑에 쓰러졌다. 의식이 흐려졌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보았지만 대부분 그냥 지나쳤다.
또 한 명의 노숙자가 쓰러진 것뿐이었다. 흔한 광경이었다. 한참 후에 누군가 신고를 했다. 구급차가 왔다. 남자는 다시 병원으로 실려갔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이미 상태가 많이 악화된 후였다. 남자는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생사의 기로에 섰다. 며칠간 의식 없이 누워 있었다. 가끔 의식이 돌아올 때면 천장이 보였다. 하얀 천장, 형광등 불빛, 의료기기들의 소리. 남자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죽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고통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 결국 남자는 그렇게 생명의 끈을 포기했다. 모든 사실은 회장님의 귀에 들어갔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다음 일정을 아무렇지 않게 소화했다. 그저 이렇게 끝이었다. 무례한 남자의 비참한 최후들이었다. 이번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